바다를 품은 도시. 치열했던 삶들이 이어진 곳, 이곳은 부산입니다. 오랜 시간 한자를 지켜온 한의원이 있습니다. 벌써 70년째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제가 좀 늦게 여는 편이죠. 그래서 대기실에 보면은 별로 대화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모여서 얘기도 나누시고 차도 한 잔씩 하시기도 하고요. 사랑방 같은 이제 그런 곳이겠죠. 예. 누군가에게 한의원은 병을 치료하는 공간인 동시에 사랑방이기도 하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한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염현식 원장. 그에게 아버지는 늘 생명의 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한의학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상 체질이 있듯이 그 어떤 그 오장육부가 다 똑같이 레벨이 똑같이 이렇게 다 잘 돌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적 방법은 대체로 보면은 조금 순리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절제나 뭐 적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지만은 인체 장애에는 아주 하찮다고 생각되는 부분까지도 다 나름대로의 그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헤아릴 수 없는 날들이 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의사도 환자도 함께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오늘도 진료를 봅니다. 일종의 소임이겠죠. 예. 주위에 이제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오시는 분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살아가는데 질환이라든지 아픈 데 대해서 좀 덜 걱정하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울 강서구에는 허준 박물관이 있습니다. 조선의 위대한 의학자 허준 선생의 업적을 엿볼 수 있죠. 조선인의 몸과 풍토에 맞춘 동의보감. 사람의 몸을 단순한 기관의 집합이 아닌 기와 혈이 흐르는 하나의 우주로 바라보았습니다. 동의보감은 그 당시에 겪었던 사회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피폐해진 국고뿐만 아니고 어려워진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면 그 당시 조선 실정에 맞는 의료가 필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의 명에 따라 허준은 당시 지역적으로 통용되던 그런 향약이나 의료 행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집대성하여 한의학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보감에는 400여 년 전 전란 이후 무너진 조선에서 백성을 위했던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란과 곰주림 속 백성들이 실제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료법과 현실에 맞는 의학들이 담겨졌죠. 약재들은 사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약재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약재들, 즉 향약을 사용했죠. 그래서 처방을 향약에 맞춰서 처방을 구성하고 또 그 당시에 양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실제 치료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동의보감에 기록돼 있습니다. 야저육, 멧돼지 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요? 중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라면은 역시 지역적인 문제겠죠. 결국 중국 의학은 중국에서 나는 산물들을, 약재들을 주로 사용했을 테고 그 당시 조선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때도 전시였죠. 그렇다 보니까 수입 약재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실제로 치료에 어려움을 가져왔기 때문에 향약을 적절하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줌으로써 백성들이 형편에 맞는 건강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의서가 되었죠. 바다를 오가던 조선 통신사, 그 기류에는 조선의 의학도 갔습니다. 동의보감은 일본으로 전해졌고 에도 시대 일본 의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남기게 되죠. 동네 부사는 조선에서 일본을 향하는 거의 유일한 공식적인 출구, 즉 관문이었습니다. 통신사 의학교육의 출발점이 바로 부산입니다. 통신사 일행에는 양의와 의원이라는 불리는 두 명의 의사가 따라갔고 이들은 일본의 의사들과 교류하면서 문답을 하고 다양한 의학 필담을 남깁니다. 이들에게 배운 의학은 일본 근세 한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동네에는 초상예관이 있어서 일본인들이 상주하였습니다. 부산은 당시 일본보다 첨단이었던 조선의학을 직접적으로 일본에 전파할 수 있는 창구였습니다. 여기 두 권의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일본에서 재출판된 것이죠. 1799년 일본에서 다시 간행된 정정동의보감입니다. 서문에는 허준의 이름과 함께 이 책의 가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의학이 일본의 중요한 의학서로 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1870년대에 메이지 유신 이후로 서양의 제도만을 국가의 시스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870년대부터 서양 의학의 교육을 받은 의사들만 의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출범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본의 전통 의사들이 배제가 되다 보니까 꾸준히 전통 의학을 하는 의사들도 의사로 인정해달라는 입법 활동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1895년에 일본의 의회에서 최종 거부가 되어서 더 이상 전통 의학은 국가 제도로 나만 활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서구식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정치와 군사, 교육은 물론 많은 것들이 빠르게 서양식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보다는 근대, 동양보다는 서양. 국가의 기준이 바뀌며 의학의 흐름 역시 변화를 맞게 되죠. 같은 시기 조선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제가 된 고종. 그는 전통의학을 국가제도 안에 남기려고 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이 발행한 관보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의사 규칙에는 맥을 짚고 침과 뜸, 한약을 다루는 한의사를 공식 의료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통의학은 국가제도 안에서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1905년 총칼 앞에서 체결된 을사늑약. 대한제국의 주권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들어온 일본군, 조선 제도의 질서 역시 식민지 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의료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일본인들은 식민지였던 대만이나 조선은 보다 낮은 수준의 의사들로서 의료를 관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들어온 정치 세력이 우리 국민들의 의료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고 1914년 이 땅에서 한의사는 더 이상 의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의생 규칙을 공포했기 때문이죠.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의학은 단 한 줄의 규칙으로 밀려났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의생입니다. 그 의생이라는 말은 이제 의학 의자에 날생자 쓰는데 의생이라는 말이 원래는 옛날에 메디컬 스튜던트 학생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때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차용해가지고 이제 한의사를 의생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제도권의 그 제도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한의학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멸할 수밖에 없는. 조선 총독부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의생 면허를 허용했습니다. 전통의학은 독립된 의학이 아니라 이제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914년에 의생제도가 생겼던 것이 한의학을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전통의학을 어떤 국가의 공식 제도로 전혀 남기지 않았는데 식민지였던 대만과 조선에서만 의생제도를 운영을 하게 뒀던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의사들 스스로가 민간에서 힘을 모아서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민간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한의사들의 후속 세대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 활동들로 명맥을 유지하는데 이 의생제도가 약간의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위기이자 기회가 되었을 수가 있고요. 1944년 전쟁의 시대 조선의 의료는 총독부의 통제 아래 더욱 강하게 재편됩니다. 전통의학은 의생이란 이름으로 살아남았지만은 그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죠. 나라를 잃은 것만으로도 모자랐을까요? 수백 년을 이어온 한의학은 이제 이름조차 달라졌습니다. 한의사들은 모든 것을 부정당한 시절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제도는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1945년)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전쟁도 마침내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일본 제국은 무너졌고 올 것 같지 않던 해방은 그렇게 찾아왔죠. 하지만 해방과 동시에 이 땅의 제도와 질서 역시 새로운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군정은 조선의 기준 법령과 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니다. 일제가 만든 의료 체계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1945년부터 1950년 그 5, 6년간의 사이는 조선 의료령이 있었던 형태로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처럼 운영이 돼 온 거죠. 아노미 현상처럼. 해방 이후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도 전에 1950년 6월 우리나라는 또 다른 아픔을 맞게 됩니다. 한국전쟁이죠. 국토는 파괴됐고 피난민들은 전쟁을 피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 끝에는 부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죠. 전시니까 의료 환경 자체도 열악하고 혼란 그 혼돈 자체였겠죠.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게 가장 힘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먹고 배설하는 과정에 그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피란민들이 몰려들던 부산, 어떻게든 삶을 살아나야 했지만 부족한 식량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은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빛을 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의사들이었죠. 침, 뜸, 그리고 한의사에 숙련된 손만 있으면은 대체로 1차적인 의료와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접근이 가능하고 또 치료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의 의료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기능들이 더 빛을 발휘할 수 있었죠. 사실은 그 침술이나 뜸이나 그 다음에 한방요법들이 민중에 1차적으로 깊이 침투해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멈춰 세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폐허 속에서도 살아가야 했기에 누군가는 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의학도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다 한방 교육기관이 문을 닫고 언제 문을 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러나 1950년 5월 설립 인가를 받은 부산 동양의학 전문학원은 전란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가며 당시 국내 유일의 한의학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는 사실 한의학 실무 인력을 공급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부산 서구에 위치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입니다. 오랜 시간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품어온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중요한 공간 가운데 하나였죠. 당시 이곳은 피난 수도 부산의 정부청사였습니다. (1951년) 이곳 부산은 모든 행정수도의 기능이 옮겨져 온 임시 수도였습니다. 그 시절 부산에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의료 자원도 부족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에서 한의학, 이원화된 의료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입법 공간도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50년대 피난 수도 부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회장님 따라가면 되겠죠? 지금 이곳은 부산극장인데요. 1951년 당시에는 국회가 없어서 이곳을 임시국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한의사를 배제한 국민의료법 원안이 처음 발의가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당시 제도의 부재 속에서도 동양의학 전문학원 학생 300명은 시민을 대상으로 열띤 투쟁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것 좀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한의학을 살려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의학을 살립시다. 당시 300명의 동양의학 전문학원 학생들은 전단지를 배포하고 그리고 탄원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이 탄원서를 전달해서 한의학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얼마나 탄탄한지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다방이라는 곳은 요즘 다방과는 조금 다르게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정치, 사회 여러 인물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어떤 논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어떤 사무실과도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오인동지회라고 하는 부산의 유명한 한의사 5분이 모여서 한의학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한의사 제도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또 전략을 짜고 또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 논의하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한의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이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침술 또는 의생 이렇게 격화되어 있던 그런 시절인데 이 학문이 어떻게 하면 국민 건강 또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논리적인 토대를 당시 입법을 하던 국회의원분들께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셨고 1차 의료에 있어서 큰 병원에 가기 어려웠던 그 많은 그 당시 피난민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많이 어필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 오인동주의 분들은 일종의 로비스트이자 전략가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외 83명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건체계를 세울 국민의료법 원안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전국의 의사 수를 보면 양의사는 수천 명인데 한의사는 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양의사들이 한의사를 같이 의료인에 넣는 것을 반대하므로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1951년 7월 규슈 제국의대 출신 의사, 국회의원, 한국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의원을 진찰소 수준으로 격화시켜야 된다. 이 얘기는 법적 지위에 있어서 한의원을 영원히 낮추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공격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사 100명을 갖다 놓고 물어보십시오. 의학교 학생도 아는 심장의 혈액 순환 횟수를 똑똑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혈액 성분이 무엇인지 설명할 자도 없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볼 때 한의학은 너무나 비과학적입니다. 그 당시 해부학을 근거로 해서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동양의학 전문 학원에서도 이미 해부학을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배운 한의학이라는 것은 구시대적 유물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 효과와 임상적인 결과가 수천 년, 수백 년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그 주장을 그분들이 곧이곧대로 용납하거나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방청석에 있던 분들은 한의학이 비과학적이지 않다. 한의학은 실용적이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학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환호와 또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어떤 목소리들은 그 순간 분위기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과도기입니다. 선진 국가의 제도를 무조건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당분간 한방의사 제도를 전면 폐지할 도리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왕 인정한다면 의생으로 둘 것인지 스승사자를 써서 당당한 한의사로 대우할 것인지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와 같이 나아가려면 결국 한의사 제도는 과학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억지로 의료법에 끌어다 붙이려는 것은 경강부회 아닙니까? 일본 내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서는 모든 동양 학문들은 비과학적이고 청산해야 될 과거의 유물이다라는 그런 교육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교육의 이 과정 중에 의학 교육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의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안자가 양의사니까 이런 차별적인 제도를 낸 것 아닙니까? 비화학적이라니요. 한의사는 단순히 맥만 보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진단법으로 병을 완전히 알아납니다. 게다가 양의사에게 주사를 맞으면 3,000원, 5,000원이지만 한약은 불과 1,000원, 2,000원이면 족하여 민중을 살리고 있습니다. 외놈들이 만들어 놓은 악법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우리 한의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한의원이라는 명칭을 주어야 합니다. 20세기 문명을 이야기하는 지금 한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1세기 전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약초가 필요하다면 서양 의사들이 생약으로 쓰면 그만입니다. 물론 현대과학에 비추어 한약이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 5천 년을 내려온 우리의 경험을 추상적인 논리로만 덮어선 안 됩니다. 국민이 한약을 원하고 쓰는 이상 우리 국회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과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적극 후원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이 치열한 공방의 결과 최종 결과는 찬성 61, 반대 18표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의학은 이원화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같은 위치에서 인정받게 되는 그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왜 왔냐고요? 이곳에는 피난 수도 부산에 남겨진 한의학의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박훈평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는 그 시절 부산 한의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 책들은 이제 1950년대 부산 지역 한의사분들이 남기신 이제 의서들과 처방들에 대한 책들인데요. 오히려 이제 근대 시기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책들은 더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근대 관련 책들은 뭐 전쟁이나 그런 걸 겪으면서 많이 상실도 되어졌고, 한의계는 피방들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50년대에 이렇게 자기 거를 다 공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처방만 있잖아요.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쓴다 해가지고. 길죠. 이거 아마 이 원문이 있을 거예요. 찾으시면 좀 이게 잡병 곤지의 풍이거든요. 중풍의 질환과 증상, 처방과 예방법까지 세세하게 기록된 동의보감 잡병편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의사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핵심 처방으로 압축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책들을 읽어보면 이제 부산 연고를 둔 한의사분들은 뭐랄까 다른 지역 같은 중앙에서 특히 그런 게 있었죠. 근대화 담론을 지초적 기술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존에 있던 그 한의학 고전들의 이론들을 이제 뭐 해석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고요. 이제 자신이 이걸 써봤더니 효과가 있다. 뭐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만 책을 저술하고 있고 다른 내용들은 다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는지 대부분 제외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그 초기 50년대 한의사분들이 굉장히 이제 임상에 더욱더 치중했던 모습들이 관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 속에 남아있던 이름들과 그들이 살았던 도시, 이야기는 다시 부산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박훈평 교수가 이곳을 방문했네요. 부산 한의사회가 한의사협회 자체가 부산에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 한의사회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셨습니다. 예, 같이 위로 올라가실까요? 네. 예. 자료를 찾아 나선 두 사람.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도 따라가 볼까요? 처음 협회관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그 당시 50년대 자료들이 좀 많이 소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그 당시 자료들이 많이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잊혀진 기록들은 오랜 시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격동의 시간을 견뎌낸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이전을 거치며 많은 기록들이 사라졌죠.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 어디론가 흩어진 것들, 그럼에도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 빛바랜 이름 하나에도 그 시절 한의사들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63년 것도 있네요. 예, 63년. 그리고 지금 잊혀졌던 기록들이 조금씩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부산 중구. 이우정 한의사분이 계시네요. 그러네요. 저희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면허번호 1번이시지 않나요, 이 선생님께서? 1952년에 발표는 이혼을 받으셨고요. 그럼 1호 우리 선배님은 아직 누군지 예, 알 수가 없네요. 예,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어요. 예. 근대 한의학 하다 보면 이우정이라는 이분의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예. 당연히 이제 한의사회를 만드신 분이고 예. 그 당시에 이제 기대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인동지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 이분은 이제 만주당 그쪽 지역에서 이제 의생 활동 좀 하시다가 예. 사실 국내에서는 의생은 아니셨고 예. 의생하다가 넘어오셔서 한의사 면허 1번이 따로 계신다고 하지만 누군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예.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분이 가장 면허가 빠른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휴전 이후 부산에서는 한의사협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이우령 선생이 있었죠. 한의사이자 교육자이던 그는 동양의학 전문 학원을 이끌며 후학을 길러냈고 한의사 제도를 법으로 되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의 곁엔 뜻을 함께한 한의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인동지회죠. 이 5명의 한의사들은 곤란한 현실 속에서도 한의학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부산이 사실 한의학을 부흥시킨 성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헌의회가 열렸을 때 국민의료법이 통과될 때 이 5분 중에 4분이 거기 위원회에 가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한의사 제도를 만들어서 한의학을 부활시켜야 된다. 우리가 일제시대부터 계속 이제 탄압받고 그렇게 됨으로써 한의학이 커지지 못해서 우리 국민의료에 큰 지장이 있고 한의사 제도가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세계 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크게 커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4분의 증언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아주 과감하고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의사 제도가 부활되고 한의원이라는 명칭도 이제 다시 생겨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에서 그런 일이 처음 일어났기 때문에 한의학의 부활의 성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중국에서 한이와 양이가 싸워 수천 명이 죽었소.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려 하는 것이요. 한이와 양이의 동등권, 그것만이 또 하나의 38선을 막는 길이요. 장질 부사, 환자 10명. 한이계는 전원 완치했소. 양이계는 4명이 죽었소. 허준의 동의보감을 중국 명의들이 뭐라 했는지 아시오? 천하보감이라 합니다. 이 땅에서 한의학을 죽이겠다는 것이요. 해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정이 짓밟은 모든 것을 되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의학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독립국가의 사명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태어나 무엇을 하였는가? 나는 이 땅에 한의학을 심었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 한의원입니다. 대를 이어 한의원을 지켜오고 있는 정현지 원장. 그녀의 할아버지는 오인동지회의 정원희 선생입니다. 한의학이 계속 살아남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편지 형태로 국회에 계속 송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책들도 다 일일이 적으신 굉장히 대단한 필력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당시에 설득을 하셨다고 합니다. 1951년 국민의료법이 공표되던 순간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흩어진 한의계 인사들을 연결했던 인물, 바로 배원식 선생입니다. 저희 스승님이나 아니면 선각자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넘기시고 지금의 이런 토양을 만들어 주셨나, 그게 항상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학문적 발달이나 한의학의 세계화나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원식 선생의 수제자인 이종환 원장. 그는 지금도 스승의 이름을 단 한의원을 지키며 스승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어휘를 맡으셨던 박오풍 선생님이나 김영훈 선생님이 그 높은 지위에 있다가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가게 됐는데, 그분들께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분들이 오인동지회가 적극 나서셔서 도와주셨고요. 그 어휘분들의 이제 생활고도 오인동지회가 많이 해결해드리고, 예. 또 거기서 다시 어휘 선생님들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그 후학 양성을 위해서 의학 강습소나 예, 그런 강연을 통해서 학생들을 다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지는 학생들이 나중에는 서울 한의과대학으로 개명하여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서울 한의과대학은 동양의학대학으로 개명됐다가 그 다음에 경희대학으로 이제 승격되게 됩니다. 혼란 속에 흩어졌던 한의계. 배원식 선생은 원로 한의사들과 부산 지역 한의계 인사들을 연결하며 한의사 제도를 되살리기 위해 힘썼습니다. 흩어진 것들을 다시 잇는 일, 그것이 선생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한방의 날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날이 국민의료법에 한의사가 탄생한 그 날로 정해서 그때 부산의 오인동지회의 그 공로와 그 헌신을 기리는 그런 표창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서의 그런 입법으로 한의사 만들어진 것 외에도 한의사협회나 대학이 부산에서 탄생되고 그렇게 한의사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토대를 부산에서 줬기 때문에요. 지금 후학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오인 동지의 그 뜻을 지금도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학문적 발전도 세계화를 통해서 그거를 더 넓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사라지고 도시는 변합니다. 한때 피난민들의 터전이었던 부산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현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의료 역시 끊임없이 변화를 이어오고 있죠. 이제 의료를 바라보는 방식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93년도에 동의 한의과를 졸업했고 98년도에 경희대 의대를 졸업했고 99년도에 아산병원 인턴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아산병원에서 전문의하고 펠로우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한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각자의 강점을 함께 고민하게 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일 큰 게 제가 아는 지식에 또 이 환자의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서 그 한의학적인 원리라든지 설명을 하면 그 환자와 소통되는 언어의 한계가 다분히 좀 추상적 개념으로 환자한테 전달된 면이 있었는데 의학을 하게 됨으로써 좀 환자분이 알고 있는 수준의 지식과 좀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몸을 바라보는 방식은 달라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은 거죠. 의료가 발전할수록 사람의 몸을 하나로 이해하려는 노력 역시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을 함으로써 의학적 개념에서 신경적 접근을 깊이 들어가니까 등 부위의 동맥혈 자리에 자율신경계 체계를 갖추고 있는, 즉 위와 내장과 다 소통하는 그 회로 통로가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구나 하는 걸 느껴서 결국은 경혈과 신경 또는 한의학과 의학이 별개의 분야가 아니다는 것을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서로 소통되지 못하고 좀 괴리감이 있었던 반면에 이런 전체 흐름을 좀 이해한다면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의료 체계의 좋은 양면이 또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단은 더 정밀해지고 설명은 더 명확해지고 있네요. 한의학이 쌓아온 경험과 직관, 서양의학이 열어준 객관적 언어, 두 의학이 만나면서 환자는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환자 중심으로 서로 장단점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방은 치료적 부분 이외에 진단적 접근이 좀 모호할 경우가 많은데 경험으로 바탕한 그 주관적, 추상적 접근 때문에 진단이 명확하지 않아서 환자분들의 소통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를 이제 서양의학적 방법인 MRI라든지 초음파 이런 첨단 장비를 통해서 보다 객관화되고 체계적인 진단 접근을 통해서 질병의 예후라든지 임상 경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전통의학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의학은 현대 의료 기술과 만나며 보다 객관적인 진단을 시도하고 있죠. 엑스레이라든지 또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 검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런 장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양방 검사지만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얻고,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오장육부의 균형이 잘 맞는지 또 기혈 순환이 잘 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한방적인 진단을 합니다. 과거 경험과 감각에 의존했던 진단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 의료 장비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방적인 진단과 치료를 함께 고민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변하는 치료 방식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약 치료를 넘어 약침과 같은 새로운 방식들이 등장하며 한의학 역시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약재를 먹기만 하고 끓여서 갈아서 먹기만 했던 것을 이제는 추출을 하고 증류를 해서 혈자리에 직접 약침이라고 하는 것을 시술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발전이 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인류 문명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 왔던 업적들을 예전에 있었던 그런 고찰 속에서 밝혀내고 새롭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시선. 오늘 어떤 게 불편해서 오셨을까요? 한의학은 이제 몸의 질환을 넘어 정신의학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바라보려는 시도 역시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정신장애 치료는 서양의학 체계건 한의학 체계건 크게 진단과 평가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에 있어서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의 서양의학에서는 주로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한다면 저희 한방치료에서는 한약과 침치료, 외에도 뜸치료나 기공이나 호흡법, 명상 이런 비약물요법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는 점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죠. 이 가운데 한의학은 몸과 마음을 함께 보며 다양한 방식의 치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넘어 몸의 균형과 마음의 안정을 함께 살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신의학에서도 한의학이 함께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자,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서 바디 스캔 명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바닥, 발등, 발가락에 거쳐 주위의 이동을 서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동양의학에서도 한의학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자생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건 어떤 이제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외부 요인이 되었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생력 또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상이 스스로의 조절력을 키우는 데 아주 중요한 중재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에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 목적 때문에 명상 아니어도 여러 가지 비약물요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스트레스 저항력,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이 한의학에서의 정기를 키우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 좀 서양의학이랑은 차별화되는 한방에서의 정신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한의학은 과연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수백 년의 경험을 품은 한의학이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죠. 가상 환자와 대화하고 데이터를 쌓고 패턴을 읽으며 오래된 지혜와 첨단 기술이 한 교실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다음 세대를 열어갈 이들이 지금 이곳에서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박서연이라고 하는 가상 환자랑 지금 학생이 유연주 학생이죠. 연주 학생이 대화한 게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한마디를 다 이렇게 기억했다가 코멘트를 주긴 되게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가상 환자의 채팅을 기반으로 한 면담은 이게 하나하나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한의학은 왠지 전통에 국한되어 있을 것 같은, 인공지능이 뭔가 대체하기 힘들 것 같은, 근데 그런 것들이 AI 시대에서는 한의학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개척된 분야가 참 많거든요. 한의학에서의 많은 중재, 또 치료, 또 평가 이런 것들이 전산화되는 게 부족하고 또 표준화되어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이미 다 자동화되어 있는 이 AI 시대에서는 독특한 가치를 갖고 또 한의학계에 있는 임상의로서 연구자로서 아주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또 독특한 가치 있는 임상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보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체 기능을 되게 중시해요. 아까 사상기능 되게 이야기할 거고 이런 정신 어떤 열증이 있다.
있다거나 그런. 일반인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저희 한의학이 되게 현대 과학기술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 한의학에서도 이렇게 최신 AI 그 과학기술과 이런 것들을 모두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저녁, 부산 한의사회 불은 아직 환합니다. 이 불이 켜질 수 있었던 것은 수백 년의 시간과 전쟁과 혼란의 시대를 견디는 수많은 한의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하겠죠.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사라지고 도시는 변하지만 비난 수도 부산에서 이어졌던 그 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편지를 썼고, 누군가는 교실을 열었고, 누군가는 진료실을 지켰기 때문이죠. 86년도 우리 한의사협회 회원 명부를 보면 84년도에 한나라 한자 어떤 중국을 계승한다라는 한의학이었다가 우리나라 요새 말로 치면 K죠. K 메디슨, 한국만의 한의학이라는 이 한자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차이니즈 메디신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동의보감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써 K 메디슨에 대한 인식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K-팝, K-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힘입어 한의학이 개인의학, 체질의학, 그리고 개인 맞춤 의학으로서 전 세계에 각인되고 각광될 바들이라 믿습니다. 조선의 가장 위대한 의학소 동의보감. 그 지혜는 한때 빼앗기고 밀려나고 지워지면서도 이 도시에서 살아남아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발의 한의사는 어김없이 의원의 문을 열고 할아버지의 뜻을 품은 손녀는 오늘도 환자를 만납니다. 그렇게 한의학은 오랜 시간을 견뎌내며 오늘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경험은 가장 위대한 과학입니다.